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최선주입니다. 새봄을 납시연내 특별전이 현재 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 나온 국보와 보물들을 보기 위해서 중앙박물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 작품을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이 다 국보와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이 몇 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까지 지정된 국보는 342건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보물로 지정된 것은 2188건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지정된 것만 하더라도 157건이 국가 지정문화재가 됐습니다. 157건 문화재를 우리 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 157점 전체를 다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시 공간이 55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현재 사찰 건물도 있고 또 커다란 석탑도 있고 또 야에 있는 불상도 있습니다. 뭐 청자나 또 백자, 조선왕조실록 이런 기록들은, 이런 자료들은 가져와서 전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문화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57건의 문화재를 어떻게 전시를 하고 어떤 유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전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시를 구성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예배의 대상으로 있는 불상은 또 직접 박물관에 옮겨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3부로 구성을 하게 됐는데, 역사와 예술, 염원,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157점의 새로 된 국보 보물을 전시를 기획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많은 고민들을 있게 마련이죠. 이걸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가, 주어진 공간 안에서,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항상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그거에 따른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시를 다 보고 났을 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전시의 도입부라든가 전시회 끝나고 나왔을 때 우리가 뭘 느낄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부로 구성된 것 중에 첫 번째는 역사 분야인데요. 역사를 지키다,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으로 남긴 많은 자료들과 또 옥새, 국새, 이런 자료들을 일부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2부는 서화류가 중심이 되는데요. 2부 서화류에는 많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 22건이 최근에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 19건이 서화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체를 다 공개를 하는데 3주에 한 번씩 교체 전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롭게 공개된 게 바로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번 전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부분은 불교문화재입니다. 단순히 제목을 불교문화재 이렇게 다르면 제목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이 불교 문화재니까 뭐 좀 그렇지. 나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을 종교 문화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당시 사람들이 어떤 염원을 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을까?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을까? 신앙의 대상일까? 아니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불교 문화재 중에서 맨 첫 번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여 왕리 사지에서 출토된 사리구가 되겠습니다. 2007년에 발굴을 통해서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 사리는 577년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명복을 빌기 위해서 사찰을 세우고 거기에 묻었던 사리 장엄구입니다. 절대 연대가 사리기에 쓰여져 있어서 하나의 기준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가 372년에 고구려에 들어오고 12년 이후인 384년에 백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약 200년이 지난 이 작품이 그 불교가 들어오고 2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런 사리기를 만들어서 남아있는 현존한 가장 이른 시기에 사리기란 점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작품을 보시면 금제함을 만들고 호를 만들고 그 금제 작품을 은그릇 안에 또 넣고 은제호를 다시 청동제에다가 넣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담는 굉장히 어떤 신앙의 어떤 깊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발굴 사진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 목탑지하고 그 다음에 법당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장신구가 공양구가 놓여 있던 부분이고 왼쪽 부분이 바로 목탑지입니다. 이 안에서 그 사리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리 공양구들은 당시 이 목탑을 건립하고 이 심초석을 장식을 할 때 백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귀한 것들을 이 안에다가 헌납한 바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있는 목탑지 공양구들이 이 금제 장식들이 많이 출토가 됐는데 이것은 공주 무령왕릉의 이 금제 목걸이의 양식들과 유사한 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최고가는 장인들이 만든 금속공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8년 4월 16일 날 일본 아사히 신문에 탑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아스카 데라의 원형 백제의 사원일까? 일면에다가 일본 최초의 사찰이 아스카 데라거든요. 나라 아스카 지역에 있는 이 아스카 데라의 원형인 사찰이 바로 백제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아스카 데라에 가보면 일본 최초의 사찰입니다만은 거기에 설명판이 있는데 여기도 588년에 절을 세웠다. 일본의 최초의 절이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백제와 관련성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요. 588년에 일본 서기에 백제에서 스님 6분하고 박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노반 박사, 기와를 만든 기와 박사. 이런 장인들이 588년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아스카 데라를 창건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또 일본 학자들은 이 아스카 데라의 원형이 백제일 건데 그렇다면 백제의 어느 사찰과 유사한 면이 있어야 될 건데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여 왕리 사리구가 이렇게 출토됨으로써 이전에 발굴되었던 일본의 아스카데라 사리 장원과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바로 아스카데라의 시원은 백제 왕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발굴이었습니다. 또 2009년에는 백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아주 크나큰 사건이 있는 해입니다. 바로 이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사리자문구가 출토됐습니다. 이 백제 이 최고가는 우리나라 석탑 중에서 시원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간에 이제 목조탑들이 쭉 만들어지다가 최초로 익산에 와서 이 석탑을 만들게 돼서 그야말로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또 많은 문제가 출제됐죠. 최초의 우리나라의 백제 석탑은 뭐냐? 또 목탑 양식을 석탑으로 번안한 것이 뭐냐? 이런 많은 그 시험 공부도 하고 문제도 풀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탑이 바로 백제 탑인데 이 미륵사지 석탑을 약 17년간 해체 수리 복원을 하면서 이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시멘트로 보수를 한 것을 전부 드러내고 17년 동안 해체 수리를 하면서 그 밑에 부분 하부 구조까지 이제 발굴해서 공개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운데 부분 심주석이 있었죠. 그 심주석의 뚜껑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리봉용기와 사리함이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 사리봉용기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백제 왕후 좌평 사택적덕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해년 639년 정월 29의 날, 정월 29일 날 이 사리를 받들어서 맞이했는데 바로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는 선화공주가 발언을 해서 미륵사를 세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주인공이 이 사리봉용기를 통해서 백제 귀족이 딸로 밝혀졌기 때문에 역사학계는 사실 발칵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금동제 거기에서 사리 외호가 나오고 내호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인동 당초문이라든가 연화문들이 새겨져 있었고요. 또 이런 청동합이 6개나 출토됐습니다. 그 청동합 안에는 많은 금제 구슬이라든가 옥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6개 중에 하나에 이 청동합 밑면에 아주 중요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담솔목근이라는 그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담솔은 백제 이품에 해당되는 그런 관직입니다. 그래서 최상층의 신분을 가진 자가 시주를 한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정말 중요한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그 사리를 통해서 사리 장원구를 통해서 백제의 공예 기술사적인 면을 유감없이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사리 장엄구입니다. 다음에는 밀양 표충사 3층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 장원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19구의 이 불상과 보살상이 출토됐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에 이르는 이런 불상들이 그 안에 나왔고 또 거기에서는 이 석탑입니다. 밀양 표충사 이 석탑 안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비석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1491년에 성종 22년에 기연을 비롯한 승려와 대중들이 시주하여 탑을 보수했다. 이런 내용과 이 탑을
이걸 탑 안에다가 보수해서 넣었는데 원래 이름은 영정사다. 그러니까 표충사가 아니고 영정사다라는 사찰의 원래의 이름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표충사는 현재 사명대사의 고향이 밀양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명대사를 기리는 그런 추모제를 열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탑 안에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걸쳐 만든 불상과 보살상이 출토됐다는 것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탑이 이렇게 수리되고 복원된 그런 과정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석탑입니다. 또 군위 인각사에서는 여러 가지 공양구들이 출토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정병과 또 이 의식 행사를 할 때 쳤던 금고라고도 하고 또 반자라고도 하고 또 세북종이라고도 하는 이런 금고가 출토되고, 거기에 이제 사리기도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청자가, 월주어 청자입니다. 10세기 월주어 청자가 7점이나 출토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서 아주 귀한 청자를 수입해다가 여기에다가 묻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동쪽 유구의 지하에서 이렇게 금고 안에다가 사리구를 담아서 매납을 묻었던 것을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그 인각사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썼던 그런 중요한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조선시대 고려말 조선초에 이르는 이 사리 장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발원한 사리구입니다. 1390년, 1391년에 이걸 만들어서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에다가 묻었어요. 그의 두 번째 부인 강 씨와 함께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걸 이제 묻게 됐는데, 이 백자 발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방산 사기장 신명. 여기서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방산이 어딘지 잘 아실 건데요. 강원도 양구 방산입니다. 아주 추운 지역입니다. 그 양구에 백토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분원이 있을 때 조선시대에 끊임없이 양구 백토를 경기도 광주 분원에까지 공급했던 그런 지역인데, 역시 일찍부터 백토가 아주 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의 발원 사리구에도 백자에 사용됐을 정도로 굉장히 그 백토의 그 중요성이 알려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그 전시품 중에는 불화가 몇 점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실 불화를 대여해서 전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찰의 예배의 대상으로 있고 또 사찰에 직접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올 수 있는 불화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불화가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 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주 해암사 이 금리로 그려진 이 약사열의 삼전도가 이번에 전시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해암사 그 약사열의 삼전도는 1565년에 제작된 이 해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정왕후가 발원을 했는데요. 이 해암사를 중창하면서 석가, 미륵, 약사, 아미타 이 4개 열애를 각각 100호씩 50점은 채색화, 50점은 금리로 그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해암사는 이 무학대사가 있었고 또 태조 이성계가 나중에 해암사에 가 있기도 했죠.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절터만 남아 있고 새로운 해암사가 그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많은 불화들이 있는데
이 감노왕도가 있습니다. 이 불화는 조선시대에 영혼을 천도하는 그런 불교의식에 사용됐던 불화인데요. 구성 자체가 이렇게 상단에 열애가 있고 중단에는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어떤 행사를 하는 장면이 보이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는 이 아기가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이런 부분을 구성하는 이 아귀가 있는데 이 아귀에게 음식을 바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여러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영혼들 그리고 그 앞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그 과거의 일들 또 현재 있는 일들을 아래 부분에 전부 그려져 있어서 하단에서 중단에 현재 그 스님들이 여기 행사를 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열애들이 소위 말해서 이 불국토 세계로 가는 마치 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그려져 있는 이런 그 그림이 바로 감노탱화, 감노, 단이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그 감노탱화가 조선시대에 많이 그려졌는데 특히 하단 부분에 이 풍속화적인 요소가 많이 그려져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지 못했던 조선시대 많은 괴물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4점이 그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10m에 달하는 커다란 그림을 괴물이라고 하는데 약 120점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상주 남장사 괴물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발견이 됐어요. 불사 성공록이라고 하는 자료인데 이 자료는 뭐냐면 괴물을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또 누가 그렸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자세한 기록을 영파 성규 스님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상주 지방의 그 지역에 있는 불화 화가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유명한 당대 이름난 그 화공인 이 상겸이라고 하는 화가를 데려오고 그래서 17명의 서울에서 활동한 화가까지 데려와서 지방에 있는 사찰에 이런 괴물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불화의 괴물에 대한 기록이 잘 없는데 어떻게 괴물을 발원하고 조성하고 한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괴물을 그리기 전 12년 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기우제 때 비가 와가지고 이 괴물이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영험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물관에도 영천 은혜사 괴물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전도 보시고 또 영천 은혜사 괴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많은 이 불상들이 목조 불상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보면 사찰들을 이제 불에 탔고 그렇기 때문에 복원하면서 많은 사찰의 불상들을 봉헌하게 되는데 수백 명의 이 불교 불상을 만든 조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암사 목조 관음보살상이 이제 1649년에 조성됐는데 바로 이 대표적인 스님이 무염 스님이 있습니다. 이 무염 스님은 주로 호남 지방 일대에서 17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그 안에서 이런 발원문이 출토가 돼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만든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소요 벽안각성이라든가 소요 태능이 관여를 했고 또 화원으로서 당시 조각가로서는 무염이라든가 성수 이런 스님들이 참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실제 이 무염이 만든 다른 조각을 한번 보시면 영광 불갑사에서 1635년에 만든 이런 작품이 있어요. 무염의 작품.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이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 되면은 불상의 불당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위에서
밑에 이 신도들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면 당연히 고개를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 후기의 불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문자로 전하는 깨달음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경이 있고 그 다음에 목판 인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경은 아주 종이에다가 쪽물로 물을 들인 이런 감지에다가 금리로 그림을 그리고 은리로 글씨를 쓰는 이런 사경. 그래서 사경을 한다는 것은 단지 불경을 베껴 쓰는 것만이 아니라 공덕을 쌓는다, 이런 수행을 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고려시대 때 원나라에서 고려의 사경승들을 100명씩 이렇게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고려시대에 이 사경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명맥이 다 사라졌는데 올해 최근에 이제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사경의 그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많은 경전들을 목판으로 이렇게 찍어내는데 이런 목판을 사실 글씨를 깨끗하게 이제 정면 앞으로 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나무판에 붙인 다음에 이런 그 글씨를 새기게 되는데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됐습니다. 한 판 찍어서 가운데로 접어서 제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있는 목판을 보시면서 아, 어떻게 책이 만들어졌구나, 찍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항상 누가 이 조각을 하고 누가 글씨를 쓰고 누가 글씨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수질이라든가 연판, 글씨를 쓴 사람을 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목판 인쇄는 세계 최초의 목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비롯해서 팔만대장경 이런 작품들이 남아 있고요. 전국에 조선시대에 이런 그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이런 목판 소위 말해서 출간할 수 있는 데는 전국에 한 296개의 사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끊임없이 필요한 책들을 찍어내서 또 불교 공부를 하고 보급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는데 월인청강지고 아주 금속활자로 찍은 훈민정음 해례 이후에 만들어진 이 한글본이죠. 한글을 먼저 쓰고 한자를 쓰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 못한 불상과 또 건물들이 많은데 논산 관촉사 일명 은진미륵이라고 하는 이 석조미륵 보살상이 있습니다. 당초 218호로 보물로 지정됐었는데 작년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왜 국보로 승격됐을까요?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것은 그만큼 가치가 크다. 또 당시 1963년에 지정할 때는 보물급이었지만 지금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당시에는 통일신라 시대 불상 석굴암 번전불과 비교해서 좀 못생기고 키가 크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는데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이건 못생긴 불상이 아니라 고려 신흥 국가의 기운, 고려의 어떤 그런 기운을 담고 있고 이 상을 만들 때도 조정에서 해명을 비롯해서 장인 100명을 보내줘서 만든 상입니다. 실제 이 머리를 보면 천개가 마치 고려의 왕이 썼던 이런 멸관의 형태를 쓰고 있고요. 실제 이 상의 크기가 18m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얼굴만 보더라도 이렇게 커다란 상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논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촉사에 가서 실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여러분 그 불교 문화재 또 염원을 담다 삼국시대에서부터 이 조선시대까지 우리 선조들이 국보 보물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은 물론 아니겠죠. 당대 최고 가는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또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들이 바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국보와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런 코너가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보니까 뭐 마스크,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죠. 또는 핸드폰, 또 BTS, 또 월드컵 태극기, 이런 것들을 써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실장님이 추천하는 불교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바로 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상입니다. 여러분 18m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m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세웠는가, 또 어떻게 조각을 하고 또 이 상이 고려 광종년간에 만들어지는데 광종대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커다란 조각을 개경에, 수도 개경에다가 만들지 않고 지방에다 만들었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네, 여러분 박물관 한 번 와보고 평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시는 최소한 3번 정도 와야 새로운 맛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 이 196점 모두가 다 국보와 보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말 박물관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